워렌 버핏은 하워드 막스와 그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일함에 하워드 막스의 메일이 보이면 맨 먼저 읽는다. 나는 그에게서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이 책은 그런 그의 지혜가 2배로 담겨 있다.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하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워드 막스는 2003년 7월 투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한데 모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메모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18가지나 언급되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같이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여러 측면을 동시에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어느 하나만 빠져도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고 했죠. 그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라며 18가지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는 주로 그의 투자 철학이 담겨 있으며 이 철학은 그의 40년 인생의 신조이자 종교와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주는 지침이었으며 그는 이를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은 가장 오래 남을 것이며 미래에도 여전히 가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좀 자만이 지나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워드 막스 진짜 너무 사랑해요. 그의 자만은 전혀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이 책은 훌륭하며 어디선가 봤던 비슷한 내용임에도 너무 내용이 좋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정말이지 매력적이었으며 이것이 투자다라는 것을 정말 이 책에서 모두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괜히 버핏이 그에게 환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반드시 사서 공부하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의 책 투자에 대한 생각, 영어 제목으로는요,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20개의 포인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모았는데도 양이 꽤 됩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해서 보면서 내용을 줄여보려고 했는데요. 정말 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니까요. 그냥 차근차근 끝까지 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 그리고 그의 투자 세계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이 책의 내용은 딱 4단어로 요약 가능합니다. 저는 이 4단어를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4가지, 주식 투자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고 기억해야 할 4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PER. 두 번째, 리스크. 세 번째, 역발상과 2차적 생각. 네 번째, 주기, 시계추. 이 단어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1.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보편성 때문에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남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다. 투자에서 통찰력 있는 사고, 내 식으로 말하자면 2차적 사고가 승리의 열쇠이다. 자, 여러분들 코스톨라니 식으로 말하면 심사숙고가 되겠죠? 평균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탁월한 통찰력, 직관, 가치에 대한 감각, 심리 파악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기억하자.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없는 통찰력을 발휘하며 그들과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은 성공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옳은 판단, 즉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옳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옳은 판단. 그 더 옳은 판단이 뭐냐?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들 좋다고, 다들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그 좋음과 그 옳음이 좋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다르게 투자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역발상과 2차적 생각, 이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사고, 2차적 사고란. 자, 1차적 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니까 주식을 사자. 자, 2차적 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긴 하지만 모두가 이 회사를 과대평가하고 있어. 모두가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어. 그 바람에 주식이 고평가돼서 비싸군. 팔자.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이 많은 것들을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측 가능한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중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는가? 시장의 예측과 내 예측은 어떻게 다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과 내 예측이 어떤지 계속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장의 예측과 내 예측이 같다. 그러면 그 예측은 그렇게 좋은 예측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예측과 내 예측이 다르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 요거 느낌이 좋은데 그럼 내 예측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하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산의 현재 가격은 시장이 예측하는 미래 가격에 비해 적절한가? 나의 예측과 비교해서 어떠한가? 가격이 반영된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이지는 않는가? 시장의 예측이 맞다면 또는 내 예측이 맞다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하고 내 예측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예측이 맞다고 확신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시장의 예측이 맞다면 그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틀린 게 낫다. 시장의 예측과 내 예측이 다를 때 내 예측을 믿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월등한 투자 성과를 달성하려면 가치에 대한 관점이 남다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즉, 남들과 다르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것이 2차적 사고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정말 좋은 말이 나왔죠? 정말 초과 수익,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려면 남들과 다르면서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시장에는 1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며 그로 인해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뛰어난 투자 수익을 달성하려면 당신도 이들 중 한 명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한 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 방법을 이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책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2차적 사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2.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 이론적으로는 이론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요기베라. 이론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이다. 하지만 때때로 시장은 실수를 하고 그것이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실수를 빠르게 캐치하여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의 실수, 비효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시장을 구성하는 인간에게서 온다. 인간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성을 잃게 만드는 탐욕, 공포, 시기, 그 밖에 다른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제라도 커다란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찰을 가진 사람은 실수와 잘못된 가격으로 특정 지어지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비효율적 시장의 특징. 비효율적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의 오류이다. 자, 여러분들. 이 가격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일 겁니다.
가격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시장 가격이 때로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낮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상당히 잘못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기술, 통찰력, 정보 접근 등에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잘못된 평가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지속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비효율적 시장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잘 했다면 곧 다른 누군가가 너무 싸게 팔았다는 의미이다. 포커와 관련된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 모든 게임에는 얼간이가 한 명씩 있는데 당신이 45분 동안 게임을 하고도 누가 얼간이인지 알아내지 못했다면 얼간이는 바로 당신이다. 비효율적 시장에서의 투자도 바로 이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 3. 가치란 무엇인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투자 규칙. 그것은 바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명백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것이 비싼 것이고 어떤 것이 싼 것인가? 비싼 것과 싼 것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자산의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제 의미가 확실해졌다. 내재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그보다 비싸게 팔면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가치 평가와 반대되는 분석 유형, 흔히 하는 실수의 유형. 증권 투자에 이용되는 모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과 증권 가격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가격 분석이다. 나는 후자, 즉 가격 분석을 믿지 않으므로 이것부터 간단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가격 분석은 현재 하향세, 즉 쇠퇴하고 있다. 가격 분석이 쇠퇴한 원인 중에 하나는 랜덤 워크 가설에 있다. 자, 여러분들 랜덤 워크 가설이 뭐냐면 과거의 주가 동향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설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동전을 던져서 10번 연속 앞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앞면이 날 확률이 100%인가요? 아니죠. 아무리 동전 던지기를 해서 100번 연속 앞면이 나와도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50%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당연한 것들이죠. 자, 기술적 분석, 가격 분석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주가 동향에 의지하는 또 다른 유형으로 주가 흐름을 쫓아가는 모멘텀 투자가 있다. 이 전략을 실행하는 투자자들은 상승 중인 것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탄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기 때문이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에는 결국 끝이 있기 마련이다. 모멘텀 투자가 지적인 투자 기법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런 당일치기 거래자들은 10달러에 산 주식을 11달러에 팔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주식을 24달러에 사서 25달러에 팔아치우고 일주일 후에 똑같은 주식을 39달러에 다시 사서 곧바로 40달러에 파는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더욱 이 책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30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데 3달러 수익에 그치고 말았죠.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 가치 분석에 속하는 두 가지 투자 전략은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이다. 가치 투자자의 목적은 증권 가격이 현재의 내재 가치보다 쌀 때 사는 것이고 성장 투자자의 목적은 미래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증권을 찾는 데 있다. 증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자원, 자본. 두 번째, 경영진. CEO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공장. 네 번째, 소매상. 다섯 번째, 특허. 여섯 번째, 인재. 일곱 번째, 브랜드 인지도. 여덟 번째, 성장 가능성. 자,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과 현금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들 이 8가지 그리고 소득과 현금 유동성은 기업 가치 분석, 내재 가치 분석을 하실 때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보실 때 꼭 보셔야 될 것들입니다.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이 8가지를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들과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분석 방법에 따르면 앞에 8가지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8가지 전부가 소득과 현금의 유동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소득이라는 거는 기업의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과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유형 자산과 현금 유동성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순운전자본을 계산하고 순운전자본과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싼지 비싼지를 판단한다. 가치 투자자들의 첫 번째 목적은 기업의 현재 가치를 수량화하여 증권을 매우 싸게 살 수 있을 때 매입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순운전자본 뭐였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다룬 이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도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성장 투자. 성장 투자는 가치 투자의 인내심과 모멘텀 투자의 성급함 사이 어디쯤엔가 자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 투자의 목적은 장밋빛 미래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것이다. 기업이 가진 현재의 특성보다는 잠재력을 더 중요시한다. 성장 투자는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업의 실적에 투자하는 것인 반면 가치 투자는 기업의 현재 가치 분석을 토대로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규명하려면 그 기업의 미래에 관한 견해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 환경,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즉, 내재 가치보다 싸게 샀다고 해도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 그 주식은 계속 싼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치 투자와 성장 투자 간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없으며 두 가지 모두 미래를 대상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PER이 낮은 종목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PE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워드 막스도 역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장 투자는 미래와 관련 있는 것이고 가치 투자는 현재 고려할 상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래와의 관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명한 투자자라면 가치와 성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 투자 시의 유의점. 가치 투자에서는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4.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잘 사는 것에서 나온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하워드 막스가 정말 멋있는 표현으로 이걸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에게 투자의 시작은 가격이어야 한다. 자, 가격 많이 나오죠. 투자는 가격이 적당할 때만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은 것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매입을 결정해버린다. 이에 대한 나의 결론은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두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 없으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가격.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주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손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투자의 목적은 훌륭한 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막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투자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자산을 불려줄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훌륭한 투자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요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기업을 찾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실패는 어떤 것을 내재 가치에 맞는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사실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가치에 비해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은 실수임에 틀림없다. 지나치게 비싸게 주고 사서 성공까지 가려면 아주 열심히 노력하든가 큰 운이 따라야 한다. 니프티 P40를 충실히 따랐던 기업들의 주가 수익 PER은 80에서 90배에 달한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 대가들은 진짜 이 니프티 P40는 주식 투자 대가들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PER 80, 90도 대가들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카카오 PER이 200까지 치솟았어요. 200배까지. 그때 당시 대략적으로 주가가 1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액면 분할하고 나서요. 지금은 93,900원까지 떨어졌죠. 제가 카카오 PER 200일 때 카카오 좀 위험할 수 있다. 카카오 PER 200이면 되게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카카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땡땡땡은 그럴 리 없다고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세요. PER 200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올라갈 수 있어요. 막 쭉쭉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 투자대가들이 하는 말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 한두 명 정신을 차리는 그 순간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카카오가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카카오가 계속 떨어질 것 같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니까 너무 비싸게 사서 떨어졌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카카오 진짜 훌륭한 기업 맞으니까요. 그냥 계속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만약에 갖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말하는 거는 그 기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가격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니프티 50 추종자 중 누구도 가치가 과잉평가되는 것에 걱정하지 않은 듯 보였다. 불과 몇 년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니프티 50 종목들은 폭락했다. 미국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90%의 돈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에 투자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가격을 지불했던 것이 문제였다. 벤저민 플러스 코스톨라니는 성공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이 훈련된 재무 분석. 자, 이게 벤자민 그레이엄이 강조했고 현명한 투자자에 나왔던 내용이죠.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대체로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데 있다. 자, 심리의 전문가 누구죠? 코스톨란이죠. 단기적으로 투자자의 심리는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실패하는 투자자는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가 철저히 무시된 채 발생한 거품을 아무 생각 없이 쫓는다. 그들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이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으며 내일도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내일이 되었는데도 또 가격이 올랐다면 그들은 격양되어 그 시장 가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점차 생각하지 않게 된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이를 덜 찾기 마련이지만 투자에서는 가격이 오를수록 더 찾는 경향이 있다. 테크주 거품에서 매수자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주식에 더 큰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비싸지 않은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수익 때문에 테크주를 사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도 결국엔 굴복하게 된다. 종목, 집단, 시장의 고점은 시장 참가를 거부했던 마지막 한 사람이 주식을 사게 되면 찍게 된다. 그 시기는 대체로 주식의 내재가치 변화와 무관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는 이제 떨어질 거야와 같은 말이 아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비싼 가격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저는 이게 테슬라 같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더 오르겠지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결국 거품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 첫 번째, 자산의 내재 가치 상승으로 얻는 혜택. 문제는 가치 상승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상승 잠재력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자산 가격의 대체로 반영되기 때문에, 자, 요 진짜 중요합니다. 당신의 견해가 시장이나 직장 상사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그런 잠재력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들 이미 그러니까 직장 상사와 견해가 같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직장 동료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이미 좋은 기업이라면 더 이상 상승이 힘들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레버리지 이용. 문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해서 더 나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쓰면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똔똔이라는 겁니다. 원점이라는 거죠. 세 번째, 가진 자산을 가치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것. 역시나 하워드 막스는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게 매각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싼 것을 적정 가격에 파는 건 쉽답니다. 그거는 남들도 납득하기 쉬운데요. 적정 가격을 더 비싸게 파는 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치에 비해 너무 저가인 자산이 적정 가치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적정 가격이나 너무 고가인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매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가치에 비해 저가로 사는 것.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수익 창출 수단이다. 내재 가치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것과 자산 가격이 가치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은 뜻밖의 행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시장 참가자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때 가치는 가격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치보다 싸게 사려는 노력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저는 이 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투자 활동이라는 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언제든지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최선의 노력이라는 게 뭐냐? 가치보다 어떻게든 싸게 사려고 발버둥 치려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5. 리스크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제 리스크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4가지 단어 중에 하나죠. 리스크. 문제는 우리 누구도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므로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은 투자의 필수 요소다. 가격이 오를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은 아무리 잘 찾는다고 해도 리스크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성공하지는 못한다. 가격만큼이나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리스크가 높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리스크를 제어하는 것이다. 리스크의 이해. 재무이론에서는 리스크를 정확히 변동성이라고 정의한다. 자, 여러분 요 부분은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불확실성, 변동 가능성은 수익 가능성의 개념도 포함을 함으로 변동성을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변동성이 없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변동성이 없다면 사실 수익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워드 막스는 변동성에서 수익 가능성을 배제한 나머지, 즉 손실 가능성, 돈을 잃을 가능성을 리스크라고 정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손실 위험을 낳는가? 손실 위험은 꼭 펀더멘털이 부실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부실한 자산이라도 충분히 저가에 매입한다면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이거 진짜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굳이 훌륭하지 않은 기업, 그냥 이건 이 기업은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충분히 저가에 매입하면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여러분들 부자에서 매뉴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손실 위험은 주로 지나친 낙관 심리, 그리고 그로 인해 지나치게 상승한 가격의 원인이 있다. 자, 여러분들 기승전 가격이에요. 하워드 막스는 뭐든지 다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아마 가격일 거예요. 가격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최근 계속해서 성과가 좋은 투자로부터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 이렇게 엔진이 달궈진 투자는 한동안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겠지만 틀림없이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 매출이 저조하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며 평판이 안 좋아서 절거된 증권, 즉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종종 저가 매수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가치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내기 위해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다. 이런 증권의 수익은 강세장에서 고점을 찍는 일은 드물어도 실적이 대체로 뛰어나고 화랑주의 실적보다 지속적이며 기본적인 리스크가 낮고 시장이 불황일 때 손실이 더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빛을 못 보고 있는 저가 투자 대상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열된 강세장에서 저조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행간을 읽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스크는 돈을 잃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저가 투자 대상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봤자 저조한 성과라는 건데, 저조한 성과는 일단 돈을 번 겁니다. 조금 번 거죠. 하지만 그건 돈을 잃은 것은 아니므로 저가 투자 자체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리스크가 당연히 작으면 수익이 작은 거 아닌가? 돈을 많이 벌려면 리스크를 크게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하워드 막스가 아마 드릴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리스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리스크 평가는 추정일 뿐이며 계량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마다 기준과 가치가 달라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갈린다. 따라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과 결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과 일어날 것 같은 일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왕창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건 어떻게 합니까? 횡령할지.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피할 수 있었죠? PER로, 가격으로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은 이건 PER로도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횡령 사건 다들 언론에서 날리고 사람들은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하워드 막스 그리고 다른 투자대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란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아니며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6. 리스크를 인식하라. 금융 시스템이 지금은 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레버리지와 리스크 감수를 늘릴 것이고 그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다시 감소할 것임에 틀림없다. 마이런 숄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경기가 침체되면 리스크는 증가하고 호경기가 되면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호황일 때는 금융 불균형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증가하고 불황일 때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앤드류 크루켓 JP모건 사장. 훌륭한 투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리스크를 제어하려면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강세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리스크는 내 친구나 다름없어요. 많이 감소할수록 수익이 커지니까요. 그러니 더 많은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사실 리스크 수용도는 성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투자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리스크를 허용하다 보면 주식을 높은 PER
주가 수익 비율에 사게 된다.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그런 믿음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예상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투자의 모든 프로세스를 통틀어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이며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그러니까 계속 올랐으니까 내일도 오르고 내일 모레도 오르고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경향은 놀라울 정도라고 하워드 막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열 속 리스크.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행동, 심사숙고할 때만 리스크는 낮아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발 좀 망설이라는 겁니다. 제발 좀 고민 좀 해라. 제발 좀 생각을 한번 더 해봐라. 테슬라에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 리스크에 대해 불안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투자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투자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 망설임, 고민, 생각, 머리 아픔, 그것의 대가로 돈을 버는 거라고 투자대가들은 다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망설이고 두려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잖아요.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착각은 거품을 발생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경기가 극단적으로 과열된 상황에서 리스크가 낮다는 믿음과 불확실한 투자임에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확신은 대중의 판단을 마비시켜 조심하고 걱정하고 손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조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손실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놓친 기회의 리스크에 대해 집착하도록 만든다. 리스크는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일시적이고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 때문에 리스크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특히 투자자 심리가 고조되었을 때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리스크를 인지해야 한다. 리스크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자, 이게 2007년 7월 금융위기 전에 하워드 막스가 쓴 메모거든요.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현재 상황에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우선 회의, 공포, 위험 회피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스크가 큰 투자를 선뜻 시작한다. 경기가 상승하면서 쉽게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각하지 못해 쩔쩔매는 자산도 별로 없어 보이고 마지못해 매수하는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낙관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 경기 주기가 상승세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심이 신뢰로 바뀌고 절제는 의욕으로 바뀌었다. 당신은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답부터 해야 투자와 관련된 결과가 좀 더 확실해진다. 2008년 금융위기 전 리스크 상황.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상당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오스템 횡령 위법 사건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세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지켜본 사람들은 걱정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투자 경력 10년, 20년 된 사람이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람이 썼던 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 정말 모든 것이 다 운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번 것도 다 운이었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아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저는 걱정했어요. 아유, 야, 진짜 이제 조금 하나 둘씩 뭔가 나오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지금 걱정하겠죠.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늘 그렇듯 문제가 되는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자산뿐만 아니라 매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더욱 절제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전에 이미 어떤 절제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은 투자자들에게 근심 걱정 없고 평온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하면 썰물일 때만 누가 벌거벗고 수용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될 게 4년 반 동안, 그러니까 강세장, 주가의 상승이 4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한 게 한 1년 좀 더 넘었죠. 이게 1년 정도 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나친 낙관주의자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밀물이 영원히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2007년 7월 16일 메모. 자, 여러분들, 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까요? 강세장의 막바지에서 사람들의 의심이 늘어나니까 조급해진 일부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크는 현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내용은 없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 위기가 닥치기 직전 몇 년 동안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 나는 투자에서 리스크는 가장 인지되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크게 도사리고 있고, 반대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에 가장 적은 리스크가 있다고 확신한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다들 여기는 전혀 걱정 없어, 이거 다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곳에 가장 큰 리스크가 있고, 여긴 너무 위험해, 이건 진짜 여긴 투자하면 절대 안 돼, 여긴 진짜 위험한 곳이야,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장 적은 리스크가 있다고 하워드 막스는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어떤 자산에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매입을 꺼려 한다면 결국 자산 가격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모든 낙관론이 배제되고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면 리스크가 가장 적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우량 자산이 위험하고 비우량 자산이 안전할 수도 있다.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호평이 커질수록 잠재 수익은 감소하고 리스크는 증가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7번째, 리스크를 제어하라. 훌륭한 투자자란 모름지기 자신이 거둬들인 수익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낮은 리스크로 중간 정도의 수익을 올리거나 중간쯤 되는 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오랫동안 그 상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빌 밀러, 줄리안 로버트슨 같이 투자의 대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라. 대체로 이들의 이력이 남다른 것은 고수익 때문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일관성 있는 실적을 유지하고 큰 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즉, 우는 긴 시간을 늘려야지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간을 늘리려면 생존해야 되고요. 생존하려면 큰 손실, 큰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들 각자는 한 해나 두 해쯤 실적이 안 좋았던 적도 있지만 대체로 수익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잘 다루었다.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 리스크, 즉 손실 가능성은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손실이며 손실은 대체로 리스크가 부정적인 상황과 충돌했을 때만 발생한다. 즉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보이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확실한 이해를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다. 첫째, 세균은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세균 자체로는 질병이 아니다. 세균이 번성하면 질병이 발생한다. 둘째, 캘리포니아의 주택들은 지진 발생 시 붕괴의 원인이 되는 건축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지진이 발생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손실은 리스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거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정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있어도 조금은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좀 위험하지 않나 이 상황이? 계속 생각하고 점검하고 불안해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팔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마 생각 드실 거예요. 불안하긴 불안한데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할 수 있으면요. 이거 내가 좀 불안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도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 좋은 거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 그러면 너무 좋아, 편하네, 너무 기분이 좋아. 이건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손실이 없었다고 해서 포트폴리오가 꼭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것이다. 즉 여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리스크 제어는 호황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호황이 쉽게 불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리스크를 제어하라는 것이지 회피하라는 것은 아니다. 모든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그저 현금만 보유하고 은행 이자 수익에 만족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아니다. 리스크를 제어하려면 투자 대상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분산한다. 그리고 예상 수익이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는 확신이 들 때만 투자한다. 나는 수년간 리스크가 있는 자산이라도 충분히 낮은 가격이라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자, 여러분들 기승전 가격입니다. 수익을 위해 현명하게 리스크를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오랜 기간 반복된 성공의 기록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수익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습관이 리스크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공의 열쇠, 리스크 제어. 장기적인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제어에 있다. 전체 투자 이력을 통틀어 대부분 투자자들의 성과는 성공 사례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보다는 실패 사례가 얼마나 됐고 그 사례들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린 것보다 같은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더 적은 리스크 속에서 그런 성과를 낸 사람일 것이다.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자자로서 적은 리스크로 같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가장 중요한 거 8. 주기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주기 나왔습니다. 주기, 시계축 잘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기에 대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다음의 몇 가지는 사실이다. 먼저 주기는 언제나 이긴다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주기를 알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그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는 있다. 투자에는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 가치는 증발할 수 있고 판단은 틀릴 수 있으며 상황도 변할 수 있고 확실한 것도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확신을 가지고 고수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원칙 1. 대부분의 것들이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원칙 2. 수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가장 큰 기회들은 다른 이들이 원칙 1을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든 커졌다 작아지고 증가했다 하락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시장, 기업에도 마찬가지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이 세상에 주기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과 관계에 있다. 물리적인 것들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와 경제 같은 분야의 프로세스는 인간을 포함하며 인간을 포함할 때 결과는 다양해지고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 이유는 대개 인간이 감정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며 꾸준하지 않고 단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소비는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하며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수익 가능성을 위해 돈을 빌린다. 재무 상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불안정과 같은 개념은 잊히고 기꺼이 돈을 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다. 주기는 자기 교정적이다. 성공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실패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성공은 그 자체로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실패는 그 자체로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번영주기의 특징. 경기가 좋아진다. 자본 자산을 늘린다. 나쁜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리스크가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에 적극적이다. 계약 조건을 완화한다. 파멸 주기의 특징. 의욕을 잃고 투자를 회피한다. 금리가 오르고 계약 조건이 늘어난다.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다. 자본금이 줄어든다. 기업들은 자본에 굶주리고 채무 불이행과 파산이 발생한다. 경기는 위축된다.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다음번에 위기가 찾아오면 주변을 관찰해보라. 돈을 빌린 사람이 10중 8구 주변에 있을 것이다.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하는 자본 조달가들은 거품 경제가 발생하도록 자주 일조하고 부추긴다. 기본적인 주기들은 결코 끝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주기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 기업들은 경기 상승기 동안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각종 시설과 물품을 과도하게 늘릴 것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가 되면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본 조달가들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무척이나 관대해져 저리자금으로 과도한 팽창을 초래할 것이고 좋은 시절이 끝났다 싶으면 고삐를 사정없이 당길 것이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실적이 좋을 때는 기업을 고평가할 것이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저평가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번엔 달라라고 말하며 주기가 끝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과거에 대해 알고 과거가 반복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죠? 사람들이 이번에는 달라 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부 과거에 대해서 알고 과거가 반복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아. 이번에도 같아. 결국 영원한 것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기를 무시하고 추세를 추정하는 것은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들은 끝까지 성공하고 초과 성과를 내는 투자는 끝까지 초과 성과를 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투자는 끝까지 실패할 것처럼 행동한다. 요 말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들이 다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4가지 단어 중에 하나, 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스톨라니 역시 이것을 코스톨라니의 달걀로 설명을 했죠. 가장 중요한 것 9.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 시장 상황이 좋고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신중함 따위는 있고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다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면 자산이 저가 매입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를 잃고 매각을 서두른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있죠. 공통적인 게 서두른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으면 여러분들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뭘 듣고 서두르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이러고 있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보고 들은 걸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증권시장의 심리 변화는 마치 시계추의 움직임을 닮았다. 시계추는 양 끝점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며 중간 지점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임으로 가장 짧게 머무른다. 주식시장의 시계추 양 끝단, 호황과 침체, 긍정과 부정, 고평가와 저평가를 규칙적으로 오고 간다. 이런 움직임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강세장의 3단계. 1단계, 소수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3단계, 모두가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 이보다 나은 설명을 위해 누구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3단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 말이다.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일 때 주식은 가장 싸다. 우울한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을 지키는 이때는 소수의 기민하고 과감한 저가주 사냥꾼들만이 주식을 매수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나 이들의 매수가 얼마간 주목을 끌어서일 수도 있고 전망이 조금 나아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장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한다. 얼마 후 전망이 좀 더 나아지면 사람들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주식을 매수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경제와 시장이 중환자 명단에서 빠지고 나면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좀 더 공정한 가치가 반영된 가격을 지불한다. 그러니까
요때 되면은 사람들이 싸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가격으로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경솔함이 끼어든다. 경제 호전과 기업 수익 향상에 고무되어 사람들은 경제를 예측하는 일에 적극적이게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를 예측하는 일에 적극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상황이 호전되던 초기에 과감하게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에 흥분하고 부러워하며 동참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주기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수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다음의 경언을 좋아한다. 현자가 시작하는 일을 바보가 마지막에 뛰어들어 마무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강세장의 후반기에 사람들은 호황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기꺼이 주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약세장의 3단계.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이 가정을 해봅시다. 초강세장의 후반기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양 끝단의 중간 지점이 가장 빠르게 흐르거든요. 그 마지막 말미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약세장은 금방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약세장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약세장이 주가를 매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년에 올지, 내후년에 올지, 내후후후년에 올지, 아니면 다음 달에 올지, 다다음 달에 올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만약에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릴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여러분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거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제 채널을 접했고 이 책을 접했고 그것만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이 순간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지금부터라도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게 주식시장을 접근해 나간다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중한 투자자가 될 자질을 충분히 이미 신중하실 수도 있죠. 갖추셨다고 확신합니다. 약세장의 3단계. 1단계 소수의 신중한 투자자들이 강세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언제나 장밋빛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2단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3단계 모든 사람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할 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양끝단이에요. 요하고 여기 양끝단이고 요게 중간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오래 갈 수 있는데 요거는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암울한 뉴스와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이 강세장이라고 하면 뉴스만 잘 봐도 우리는 쉽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에서 암울한 뉴스가 나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데 주가는 아직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때 금방 지나가요. 갑자기 상황이 확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그런 식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암울한 뉴스와 절망적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는 매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 신호로 여러분들 뉴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 레버리지, 파생상품, 위험 같은 것들이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갈수록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조금씩 들리고 있지 않을까요? 요게 지금. 근데 계속되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막 경고망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책만 제대로 잘 생각을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벽한 정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3단계에 접어들 것이고 대중은 그쯤 되면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며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권이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의 바닥은 밀물 또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잊을 때 찾아온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세장 모두가 공포하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때가 우리의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거죠. 코로나 때가 그랬다는 거고요.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지 않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 약세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강세장인 건 모르겠는데 약세장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 10. 부정적 영향과 맞서라. 초과 실적의 유일한 방법. 더 많이 바라는 욕망,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 대중의 영향, 확실한 것에 대한 바람. 이러한 요소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은 한데 합쳐져 대부분의 투자자들과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고 그런 실수는 자주 널리 반복해서 일어난다. 비효율성, 잘못된 가격, 잘못된 인식, 다른 이들이 하는 실수는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초과 실적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내가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잘 못하는 그 상황을 잘 인지만 해도 초과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는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투자는 인간이 하는 일이며 인간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과 심리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고 심리가 가진 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극소수의 사람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보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하세요. 너무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걸로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조그만 돈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걸 복리의 효과로 불려나간다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투자 실수는 정보나 분석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서 나온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된 결정은 인간 본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을 실수하게 만드는 첫 번째 감정은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이런 욕망은 특히 탐욕으로 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며 돈은 모든 경제 활동의 계산 단위이다. 게다가 수익에 대한 욕망은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위험은 이런 욕망이 탐욕으로 변질될 때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욕망까진 좋아요. 하지만 이게 탐욕으로 변질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욕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탐욕적인가요? 탐욕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상식, 리스크 회피, 신중함, 분별력, 논리, 고통스러운 과거의 교훈, 의지, 두려움, 그 밖에도 투자자들을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 이 말도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들은 골치가 아파야 됩니다. 왜냐? 내 돈을 저기다 넣어놨는데, 내 돈이 저기서 잘 안전하게 있는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거기 있는 거 맞아. 내 돈, 너 거기 있는 거 맞아. 근데 불안하긴 해. 계속 너 신경 써줄 거야. 하지만 거기 있어. 거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요게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한 투자 마인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수의 요인 1. 탐욕과 낙관주의. 탐욕과 낙관주의가 한데 어우러지면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유행하는 주식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혹시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을 보유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고 리스크가 무시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실수의 요인 두 번째, 공포. 탐욕의 반대는 공포로 이는 우리가 꼭 다뤄야 할 두 번째 심리적 요소이다. 공포 역시 탐욕과 마찬가지로 과잉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패닉 상태에 더 가깝다. 공포는 지나친 걱정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필요할 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좀 약간 불안하고 걱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공포스러워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기업과 친분을 쌓아가야 되겠죠.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업에 대해서 오랜 시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전문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잘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아무리 이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도 조금 더 버텨보자. 내가 봤을 땐 잘하고 있잖아. 내 돈이 저기 가서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요런 거라는 겁니다. 실수의 요인 3. 과거를 묵살해버리는 경향.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 번째 요소는 논리, 과거의 일, 전통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묵살해버리는 사람들의 경향이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론상으로 그럴듯하기만 하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현실 가능성 없는 제의를 수락하게 만든다. 자, 이 말도 여러분들 진짜 이 말도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자,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이거 그럴싸한데? 이거 나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진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반드시 모든 거품과 그로 인한 붕괴의 중심에 있다. 경계하고 의심하라. 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읽어드릴게요. 투자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경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투자 프로세스에는 상당한 불신이 필요하다. 충분히 의심하지 않으면 투자 손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왜 실수와 착각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과거 금융사건에 대한 극도로 짧은 기억력이 이 시장 참가자로 하여금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과 그리하여 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의외로 기억력이 짧고요. 워낙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투자자도 없을 뿐더러 새로 참여한 투자자들은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을 이렇게 읽어도 그게 이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왔지? 돈의 심리학에서 나왔나? 아니면 거기 어디지? 돈의 심리학에서 나왔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굳이 저는 그래요. 저 역시도 투자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그 투자자들한테 빙의 되는 것도 있고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버려버리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제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저라도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별로라고 자꾸 까주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떨어지니까 좀 더 살 수 있잖아요. 더 싸게.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저라고 해서 대단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물론 경험을 해보면 좋겠지만 굳이 경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책 읽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책 읽고 그대로 따라 하세요. 이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이 채 안 되어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이를 겪어보지 못한 종종 젊고 늘 확신에 차 있는 세대가 이 상황을 금융계와 더 크게는 경제계에 대단히 혁신적인 발견인 양 환호한다. 투자만큼 역사를 반영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 실수의 요인 4.
따라가는 경향.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게 만드는 네 번째 심리적 요인은 다수의 견해에 저항하지 않고 설사 그것이 확연하게 비현실적이더라도 따라가는 경향이다. 대표적인 심리 실험.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유명한 교수님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실험 대상자들 중에 단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 틀린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실험 대상자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실험 참가자들 중에 많은 수가 다른 참가자들이 하는 말을 따라했다. 그들의 답이 틀렸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말이다. 이 실험은 다수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따라서 다수의 결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캐시디는 책에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에 공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시장 심리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를 얻고 싶다는 욕망, 탐욕이 합쳐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의심을 버리고 스스로에게 내재된 리스크 회피를 망각하며 이치에 안 맞는 것을 믿게 된다. 이런 일이 매우 반복적으로 일어나므로 그로부터 임의적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자, 이거 중요하죠. 의지할 수 있는 무엇, 기준과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부자의 섬 매뉴얼의 체크리스트와 적정 주가가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걸 제가 스스로 창작해서 만든 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수 요인 5. 시기심. 다섯 번째 심리적 요인은 시기심이다. 탐욕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할 것이고 그 힘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 강해진다. 이는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가장 해로운 부분 중에 하나다. 자, 뭐죠? 시기심. 시기심은 어디서 오죠? 비교. 여러분들, 이 시기심과 비교는 가장 해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자신이 가진 운만으로도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다른 이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불행해진다. 투자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벌 때 이를 알고도 방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바로 요거죠. 실수의 요인 6. 자아. 여섯 번째 요인은 투자자의 자아다. 신중한 투자자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산에 부지런히 투자하여 호황에는 확실한 수익을 내고 불황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손실을 적게 낼 수 있다. 이들은 가장 위험한 행동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장기간 부를 창출하는데 최고의 투자 공식이지만 단기간에는 자아에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겸손, 신중함, 리스크 제어를 강조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그리 흥미로운 일은 아니다. 물론 투자를 흥미거리로 논해서는 안 되지만 종종 이런 것들이 무시된다. 실수의 요인 7. 포기.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포기로 시장 주기의 후반기에 자주 나타나는 투자자의 행동이다. 투자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압박감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포기하고 시류에 편승한다. 지나치게 고가인 주식이 더 비싸지거나 너무 저가인 주식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옳은 일을 하기는 더 쉬워질 것이다. 즉, 전자는 팔고 후자는 사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다. 자,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는 건 팔고 계속 떨어지는 거 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워렌 버핏의 명언. 하락에 매수하고 상승에 매도하라. 이거죠? 명확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진짜. 왜냐면 다 아니라고 하거든요. 제가 맞다고 그래도 아니래요. 그거 아니야. 심지어 제 와이프한테도 아니라. 와이프도 그래요. 왜 틀렸다고 하는데 당신만 맞냐고 하냐고. 그러면 시청자들 다 떠나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떡해요. 이게 제가 한 말 아니잖아요. 여기도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지. 제가 잘나서 제가 제 말이 다 100% 맞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 점은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감 부족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소식과 합쳐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만들고, 이런 추세가 오래 유지될수록 추가적인 동력을 얻는다. 이는 저항해야 할 또 하나의 영향력이다. 욕망, 좋은 기회를 놓치는 데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 대중의 영향, 확실한 것에 대한 바람, 이런 요소들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요소들은 한데 합쳐져 실수가 발생하고, 그런 실수는 자주 널리 반복해서 일어난다. 당신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두 가지 단어. 두 가지만 당신에게 상기시키겠다. 테크주 거품. 1999년대는 주식시장이 매우 강세였다. 물론 며칠, 몇 달은 안 좋을 때도 있었고, 1994년에는 금리 폭등 같은 충격적인 일도 있었지만, S&P 500 지수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주가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로 인한 수익은 매년 평균 20.8%를 기록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장밋빛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강세장의 성공담에 귀가 솔깃해 있었다. 투자자들은 기술 혁신에 매료되었다. 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보였고, 기술과 통신 산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환영을 받았다. 각종 매체들은 테크주 투자자들의 탁월한 선택을 치하하는 보도를 했다. 이와 같은 투자에서 가장 많이 벌어들인 사람은 주로 30대였으며 20대도 있었다. 당시 테크주 가격이 고평가되면서 생긴 과열 현상은 진행 중이었고 멈추지 않을 듯 보였다. 2000년 1월, 테크주는 그럴 만한 기기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투자자들이 거품에 올라탄 채 상식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저번 시간에 현명한 투자자 편에서 보여드렸던 건데, 조금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모아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불안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애매하죠. 참, 저도 여러분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은데,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도 꼭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정말 투자의 성공 지름길이라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고 쳐요. 자, 매수했다고 쳐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때예요, 요때. 사람들이 이때를 못 버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사서 플러스 수익률인데 여기서 다 팔아. 여기 다 팔은. 여기를 버텨야 되는데 여기를 다 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내가 팔면 올라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산다니까요. 사람 심리가 희한합니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처럼 생각해서 여기서 사요. 그러면 또 떨어져요. 자, 계속 떨어질 것 같죠? 여기서 다 팝니다. 다 팔아.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엔 올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죠? 장기 투자 해야 된다는 게 명확하죠. 명확해. 하지만 이거를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못 버틴다는 겁니다. 이거 버티는 거 쉬웠으면 아마 투자자들은 다 성공했을 거예요. 주식 투자로 패가 망신한다는 거 그런 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삼성전자, 테슬라, 카카오 투자하시는 거 좋습니다. 훌륭해요. 하지만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했고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정말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정말로.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다 망했다고 하면 그때 오히려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버티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 주식이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한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들고 하면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계셔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을 그래도 충분히 보유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입니다. 자, 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과정을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책도 계속 읽어 나갈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장기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미국 주식은 진짜 완전히 무슨 된장 묵혀두시 묵혀두고 있어요. 그리고 S&P 500도 한 달에 한 주씩 매수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진짜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책 읽다 보면 다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책 같이 읽으시고 같이 하시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자만하는 것 같지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아주 조금. 계속 읽어드릴게요. 탐욕, 흥분, 부조리, 불신의 유예, 가치를 무시한 대가로 사람들은 테크주를 통해 큰 손실을 입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팔아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이 손실은 항상 매도했을 때 실현되는 겁니다. 자, 이건 팔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가치 투자자들은 결국 터지고 말 거품이 터지기 몇 개월, 몇 년 전까지는 바보처럼 보였다. 저죠. 약간.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당신 너무 그 바보 같아. 그런 얘기 하지 좀 마. 바보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도 저도 애매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거품 속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탐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위기 상황에서 공포가 과해지면 투자자들은 매도를 깊이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매수를 해야 된다. 자, 동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판다고 여러분들 팔지 마세요. 동참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다 팔 때 여러분들은 사시고, 다 살 때 여러분들은 파세요. 사실 그게 맞는데 그 타이밍 정말 잡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 진짜 그래요. 삼성전자 우량주 확실합니다. 맞아요. 제가 삼성전자 매수하셨다면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거품은 스스로 발생할 수 있고 꼭 폭락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 반면 폭락은 언제나 거품 뒤에 온다는 것이다. 자, 요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진짜 책에 썼어요. 내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어줬으면 책에 이런 말을 썼을까요? 내 말을 믿어주기 바란다. 믿어줍시다. 이건 진짜 지금까지 했던 말 좀 믿어줍시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와, 진짜 영상이 길어지는데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 대단합니다.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 10일 역투자란 무엇인가?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다른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매도할 때 매수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장밋빛 꿈을 꾸며 매수할 때 매도하는 것은 비할 바 없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대신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존 템플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다. 반면 훌륭한 투자자들은 이와 정반대다. 지금쯤이면 당신을 충분히 납득시켰기를 바라며 훌륭한 투자를 위해서는 2차적 사고, 즉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더 복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고방식, 즉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다수의 판단으로는 성공의 열쇠를 쥘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해 추세나 시장의 견해는 맞서 싸워야 하고 추세를 따르는 포트폴리오는 멀리해야 한다. 시계추가 움직이고 시장의 주기를 따라 움직임에 따라 궁극적인 성공의 열쇠는 이런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데에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인지하는 사람들은 역투자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시세는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채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그 상태에서 더 비싸지거나 더 싸질 수도 있다. 추세가 당신의 선택과 반대로 갈 때는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다수의 판단, 추세와 반대로 가는 것이 성공의 궁극적 열쇠라는 것을. 투자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 중 하나는, 자, 여러분들 이 말 조금 어려운데, 투자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 중 하나는 분명한 것은 항상 틀리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틀리다는 거예요. 100%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100% 없으니까요. 어떤 투자 대상을 놓고 여론이 하나로 뭉치면 그 투자의 수익 가능성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내가 보기에는 이 투자는 모두 가라는 말 때문에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 실적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다는 사실이 전조가 되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 지금까지의 뛰어난 실적은 미래에서 미리 끌어다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평균 이하의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조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죠? 코스톨라니의 페타 콤플리 현상이죠. 모두가 좋아한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치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너무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좋아한다면 만약 그 모두가 마음을 바꾸어 출고로 움직일 경우 가격이 하락하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야, 이 표현이 참 진짜 절묘합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명심하세요. 자산 가격이 가치에 비해 낮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산의 가치를 보지 못할 때뿐이다. 요기베라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야, 진짜 이 말 여러분들 명언입니다. 그 식당을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 손님이 너무 많거든.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 자산이 싸다는 건 모두가 알아. 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면 모두들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싸지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 따라서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매입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매입해야 큰 돈을 번다. 이를 요약하면 훌륭한 투자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는 가치를 보는 것. 두 번째, 그리고 그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첫 번째 요소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훌륭한 투자는 직관력 있고 관습이나 인습으로부터 자유롭고 또는 행동이 빠른 투자자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고독한 길을 오랫동안 혼자 걷는다고들 말한다. 지난 40년 동안 나는 투자자 심리가 조울증 환자처럼 또는 시계추처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왔다. 공포를 느꼈다가 탐욕을 부리고 낙관했다가 비관하고 쉽게 믿었다가 의심하고 말이다. 만약 당신이 누구나가 믿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당신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대체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 것이고 리스크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묘책에 속아 넘어갈 것이며 과거의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은 자산을 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유. 뭐죠? 남들이 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해졌다. 다수의 사람들이 고점에서 낙관적이고 저점에서 비관적인 것이 문제다. 자, 이거 중요하죠? 따라서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제발 여러분들 우리는 고점일 때 만연한 낙관론에 회의적이고 저점일 때 만연한 비관론에도 회의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낙관론을 회의적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이건 낙관론이 아니라 이게 안 좋게 보라는 거죠. 자, 비관론에도 이게 안 좋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면 좋아하지 말고 다들 나빠하면 오히려 좋아하라는 거죠. 내가 직접 봐온 최고의 투자가들에게는 확실히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그들은 대체로 도전적이고 마음이 불편할 것을 감수하는 역투자가들이다. 역투자가들은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해봤자 욕먹을 건 뻔하니까. 경험이 많은 역투자가들은 조직에 속하지 않은 데서 위안을 삼기도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했죠? 어쩌면 현명한 투자는 마음이 불편한 투자일 수도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 12. 저가 매수 대상을 찾아라. 최고의 기회는 대개 다른 이들이 하지 않은 것에서 발견된다. 현명한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는 최악의 종목을 피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진짜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나쁜 걸 걸러내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끼는 거. 자,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 잠재적인 투자 대상 목록. 둘째, 목록에 있는 투자 대상의 내재 가치 평가. 셋째, 내재 가치와 비교해서 가격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것. 넷째, 각각에 포함된 리스크와 리스크를 포함했을 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 진짜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 목록을 쫙 적는 거예요. 쫙 적어보세요. 들은 것도 좋고 관심 있는 것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기업도 좋고 쫙 적어요. 그 다음에 내재 가치 평가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죠? 부자회사 매뉴얼로 일단 한번 해보세요.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적정 가격도 계산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 와중에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이제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고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베스트 5를 골라요. 자, 그리고 골랐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되죠. 그 안에 있는 리스크를 또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리스크가 낮고 예상 수익률이 높은 것 같은 것에 조금 더 비중을 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비중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정말 다 나와요. 다 나와.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투자 후보를 목록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최고로 싸고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이것이 이 장의 주된 내용이다. 진심 공감하고요. 하워드 막스 너무 좋습니다. 가능성 있는 후보를 골라낸 후 다음 단계는 그 안에서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대비 잠재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이나 비용 대비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을 골라야 한다. 자, 중요합니다. 투자는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이라는 말을 나는 35년 동안 명심하고 있다. 이 간결한 표현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투자 프로세스는 정밀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둘째,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최고의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하며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 중에서 최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대적 결정이다. 탁월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체로 가격의 문제다. 자, 여러분들, 기승전 가격입니다.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다 나왔죠? 가격, PER, 리스크, 역발상과 2차 사고, 주기, 시계추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계속 보실게요. 우리의 목적은 좋은 자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매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산에 얼마를 지불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공정하게 가격이 매겨진 자산이 아니다. 비싼 자산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우리의 목표는 가격이 가치보다 싼 자산을 찾는 것이다. 그런 자산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다음과 같은 자산들 중에서 찾아보기를 권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외견상 기본적으로 미심쩍은 것,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볼품없거나 투자하기 겁나는 것, 훌륭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가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볼품없는 수익을 기록한 것, 투자가 계속되지 못하고 최근에 중단된 것. 위 사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보다 훨씬 나빠야 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기회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들 중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모두가 어떤 자산에 호감을 느껴 기꺼이 투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산의 가격은 싸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저가 매수는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성배나 다름없다. 가장 중요한 것 13.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자,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요. 뒤에 그 7가지는 짧습니다. 지금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칭찬해 드립니다. 진짜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다들 힘내시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상황에 따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즉 저가 매수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한 가지 요령이 있다. 투자 대상을 뒤쫓는 것보다 투자 대상이 당신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정말 좋은 말이죠.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투자는 아웃되지 않기 위해 꼭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공이 오기를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야수들, 내야수, 외야수들이 잠들면 그때 방망이를 휘둘러라. 낮은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만약에 지금이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조언이 아주 훌륭한 조언이 되겠죠? 첫 번째, 시장은 당신이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두 번째, 무조건 투자한다. 절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이라도 그런대로 괜찮은 상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리스크는 무시하고 장기적인 결과에 집중한다. 현금을 보유한다. 당신의 투자를 특별한 틈새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상당히 틈새, 특별한 사람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파이팅입니다. 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것은 매각을 하게 만드는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레버리지를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강한 배짱 등이 투자자에게 필요하다. 레버리지는 빚입니다.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은 뭐죠? 현금이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해라. 그런 말이죠. 역투자다운 태도와 튼튼한 대차 대조표가 기반이 되는 인내심 있는 기회주의는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수익을 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14.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예측자가 있다.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헨리 코프먼 경제학자 겸 투자가. 우리가 미래에 알 수 있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나의 투자 전략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우리가 작은 그림에 집중할수록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 부단한 노력과 기술로 우리는 각각의 기업과 증권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지속적으로 알 수 있지만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는 노력과 기술이 그만큼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에 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라고 제안한다. 자, 여러분들 보죠. 자, 이 기업과 증권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근데 시장과 경제는 노력을 해도 그만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라는 거는 기업과 증권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자신이 현재 주기와 시계추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이 미래를 바꾸거나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나 예상되는 상황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15.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많은 양의 정보와 내 모든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가 주기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주기의 불가피성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를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단념하고서 주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기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량 투자를 해서 이를 계속 보유하면 된다. 언제 보유량을 늘리고 줄여야 하는지 또는 언제 태도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좀 더 방어적으로 해야 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므로 주기와 주기의 심원한 효과를 완전히 인정하고 단순하게 투자할 수도 있다. 이를 장기 보유 전략, 바이 앤 홀드 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장 옳은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법이 저는 옳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 더 옳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각각의 주기에서 우리가 현재 어디쯤 서 있는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주기가 변하는 타이밍과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가 현재 주기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한 노력. 자,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건 박용옥 투자자님은 투자자의 시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철학자 산타야나는 이런 말을 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 미래를 아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시장 온도를 측정하기만 하면 된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하여 그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물어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엄청난 저는 힌트를 얻거든요. 엄청난 단서를 얻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요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한 추론이다. 우리 모두는 매체의 보도를 통해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매일의 사건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나 투자 분위기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 말들의 어떤 그 언론 대중매체가 말해주는 그 암시하는 게 뭔가, 그리고 지금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 그거를 거기서 대중매체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노력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고 자문해보자. 투자자들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미디어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라고 하는가, 피하라고 하는가? 증권 상품들과 펀드 개설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가? 아니면 잠재적 위험으로 인식되는가? 주가 수익 비율, PER은 과거 기록과 비교하여 높은가, 낮은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예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추측할 필요도 없이 현재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항들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16.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마라. 가끔씩 누군가 있을 수 없거나 불확실한 결과에 위험한 얘기를 해서 천재처럼 보이는 것으로 결말이 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나 대담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행운에 대해서는 돈의 심리학과 행운에 속지 마라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17. 방어적으로 투자하라. 친구들이 내게 개인적으로 투자 자문을 구하면 내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친구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한다. 돈을 버는 것과 손실을 피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해? 그러면 늘 같은 대답이 이어진다. 그야 둘 다 중요하지. 문제는 수익 창출과 손실 회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결정은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투자에서 무엇이 공격이고 무엇이 방어인가? 여기서 공격은 정의 내리기 쉽다. 공격적인 전술과 평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어란 무엇인가? 방어적인 투자가 중점을 두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방어가 나쁜 결과를 피하는 것 정도로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정도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는 않다. 자, 이거 중요하죠. 방어는 플러스 요소를 포함하기보다는 마이너스 요소를 배제하고 간헐적인 기지의 번뜩임보다는 일관되지만 적당한 프로세스를 통해 더 큰 수익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어적 투자가 절대 낮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면 결과가 좋을 때는 더 좋고 나쁠 때는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똔똔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전략을 과하게 사용했을 때 상황이 예측을 벗어난다면 투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방어는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아 현명한 투자로부터 최종적인 수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운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거죠. 방어적인 투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워렌 버핏이 안전마진 또는 오차범위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워렌 버핏이 한 말 아니죠?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말입니다. 이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가 희망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황을 잘 헤쳐나갈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요컨대 미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결과가 웬만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정답은 안전마진이다.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보자.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출을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경기가 나빠지지 않고 대출자가 실직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대출금 상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도 안전마진이다. 대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만약 대출자에게 저축한 돈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있거나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수입원이 있을 때 대출금 상환 확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것들이 대출기관에 오차범위, 안전마진을 제공한다.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즉 이례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것과 손실을 회피하는 것 중에서 나는 후자를 더 신뢰한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내 경험상 훨씬 더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후자이다. 즉, 공격은 미래 영역이고요. 방어는 현재 분석의 영역이고요. 미래 영역은 되게 하기가 어렵고 현재 영역은 하기가 그래도 쉽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18.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하라. 거의 다 왔습니다. 투자는 큰 실수를 피하기만 하면 몇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워렌 버핏.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무리하여 좋은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 무리하게 하면 안 좋은 게 뭐냐?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번 삐끗하면 완전히 그냥 시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손실 회피를 한다고 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러다가 운을 거머쥘 수 있고 그 운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거 읽어봐 드릴게요. 상상력 부족이란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전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하거나 좀 더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상상력을 부족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되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되게 안 좋으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나오죠. 자신의 예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니까 계속 올라갈 거야. 이건 내 예측인데 이게 되게 맞을 거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 실수를 우리는 캐치해서 그것을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의 중요한 함정은 시장 주기와 열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큰 실수를 초래한다. 군중심리가 가진 영향력은 실로 대단해서 굴복하게 만들고 거의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 19.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오크트리가 염원하는 실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경기가 좋은 해에는 평균 수익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때는 모두가 수익을 낸다. 자, 여기서 오크트리는 하워드 막스가 운영하는 펀드 이름입니다. 이처럼 시장 성과가 좋을 때 시장을 이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누군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을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경기에는 평균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시장을 꼭 이겨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불황인 때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고객들은 자신이 시장에 입은 손실의 선봉에 서기를 바라지 않으며 우리 또한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장이 잘할 때는 시장만큼 잘하고 시장이 못할 때는 시장보다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언뜻 대단하지 않은 목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큰 포부가 아닐까 한다. 가장 중요한 것 20. 모든 원칙을 준수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긴 글,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의 20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리마인드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자,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의 본질은 뭐죠? 회의적인 거, 의심하고 경계하라. 그겁니다. 두 번째, 시장이 비효율적일 때를 잘 포착하라. 자, 여러분들 투자는 내가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실수할 때 타이밍을 잘 파악해서 그때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가치가 훌륭하고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라. 자, 이건 뭐죠? 싸기만 하면 안 되고요. 싸기도 싸면서 성장 가능성도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죠. 네 번째, 투자의 성공은 좋은 자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산 가치보다 싼 기업을 사는 것이다. 자, 기승전 싸게 사는 것,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사는 거죠. 다섯 번째, 리스크란 돈을 잃을 가능성을 말하며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들, 어디에나 모두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 리스크를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냥 조심하세요.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 도로에서 100km 이상 막 밟지 않잖아요. 브레이크도 밟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운전에서도 중요한 게 뭐죠? 방어 운전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리스크를 인식해야 한다. 리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어디에나 리스크가 있음을 명심하라.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리스크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살짝의 두려움, 살짝의 걱정, 살짝의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곱 번째, 리스크를 인식했다면 그 리스크, 즉 돈을 잃을 가능성을 낮추어라. 리스크를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뭐죠? 싸게 사는 겁니다. 여덟 번째, 거의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아홉 번째, 주식시장은 시계추와 같으며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자, 어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호황과 불황은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중간에서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서 그 반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역발상이겠죠. 역발상 투자. 그게 큰 수익을 저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열 번째, 부정적인 것들에 맞서라. 하락, 비관에 매수하고 상승, 낙관에 매도하라. 11번째, 모두가 매도할 때 매수하고 모두가 매수할 때 매도하라. 그것이 궁극적 수익의 원천이다. 자, 10번과 11번은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2.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싸고 좋은 것을 선택해라. 자, 여러분들, 투자는 뭐죠? 상대적 선택 훈련이라고 했죠? 그걸 하워드 막스는 35년간 명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고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또 실력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또 투자 대상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더 큰 수익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중요한 것은 뭐죠? 비교를 하려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속 비교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 기준과 원칙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비교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13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장기 투자하라는 거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14번째,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라. 모르니까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도 의심하고 상대방도. 자, 읽어봐. 14. 내가 모른다는 것을 사실로 인지하라. 그렇지. 모르니까 항상 생각하고 노력해라. 그렇지. 14번째,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라. 모르니까 항상 생각하고 노력하라. 15번째, 미래는 알기 힘들어도 현재는 알기 쉽다. 우리의 위치를 항상 신경 써라.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다. 16번째,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말라. 운은 버티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17번째,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실수, 큰 손실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18번째,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하라. 투자자는 큰 실수를 피하기만 하면 그 외에는 몇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19번째,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호황일 때는 평균만 해라. 중요한 건 불황일 때 평균 이상 하는 것이다. 20번째, 위 19가지 사항을 명심하고 준수하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꼭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는 것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여기서 2차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한 10차적 사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